리더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은 주로 해외여행을 중단함으로써 그런 힘을 발휘해왔고 대신 세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베이징에 와서 의전 절차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14회의 해외 순방을 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약 6회로 줄였습니다. 2020년에는 단 한 번만 해외에 나갔고 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아예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지정학적 중심축이 이동해 이제 그 중심이 베이징에 자리 잡고 다른 이들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26년 6월 초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그 목적지는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세계를 자기에게 오게 만드는 시진핑이 이번에는 직접 김정은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그렇게 신중하게 아끼는 지도자가 왜 그 소중한 자산을 써가며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을 방문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향력의 연결고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평양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의 포병전선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은을 한때 가둬두었던 틀부터 시작해봅시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전형적인 하위 파트너였고 중국이 열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2022년 추정치에서 그 수치를 95%까지로 잡았습니다. 2026년에 인용된 또 다른 집계에서도 여전히 90%를 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무엇이든 이는 북한이 제재를 받고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 파트너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재로 인해 북한은 가능한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무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북한은 석유 매장량이 없습니다. 대신 북한이 의존했던 많은 자원들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은 북한에 두 가지 지렛대를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지렛대가 있었는데 이는 에너지 수입과 무역의 흐름을 조일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중요한 물자를 수입하고 자국의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지렛대가 있었는데 바로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꺼내들건 수위를 낮추면서 다루기 힘든 이웃국가를 관리하고 워싱턴에 자신들이 협상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의지할 나무가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베이징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이른바 동맹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잠시 멈춰서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평양에게 단순히 명령해서 말을 듣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문서상으론 유대가 철통 같아 보입니다. 사용시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1961년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은 중국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공식 군사동맹 조약입니다. 그 누구와도 말이죠. 또한 이 조약에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방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 문서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냉랭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상호 불신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관계에는 어떤 조약으로도 감출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은 항상 순종적이고 안정적인 북한, 즉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원해왔지 국경에 진정으로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원한 적은 없습니다. 평양은 그 나름대로 항상 조건 없는 지원을 원해왔으며 중국이 내정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간섭하는 것을 일종의 은근한 침해로 여기고 저항해왔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이 지적했듯이 베이징은 오랫동안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대담해진 평양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비전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에게 비전의 한계를 시험하고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자원이 이렇게 많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은 소모전으로 변해 전시 경제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포탄이 소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탄약 부족을 깨닫고 구할 수 있는 곳마다 탄약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후의 일은 오픈소스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단체인 오픈소스 센터는 로이터 통신과 협력하여 위성사진을 이용해 탄약 운송을 추적했고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가 그 결과를 요약했습니다.
2023년 8월경부터 2025년 봄까지 러시아 국기를 단 소규모 선박들이 약 64차례에 걸쳐 북한 라진항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컨테이너 약 15,800개를 운송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들은 총 420만에서 580만 발의 포탄에 해당합니다. 2026년 초까지 그 수치는 무려 3만 3천 개의 컨테이너와 약 1,500만 발의 152mm 포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서방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 자국 내 공장에서 2024년에 생산되는 포탄이 최대 230만 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쟁 기간과 가능한 생산량에 대입해보면 북한은 러시아가 발사한 탄약의 약 40%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가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일부 러시아 포병부대는 50%에서 100%까지 북한산 포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실제 전쟁에서는 배경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성과의 산업적 측면이 바로 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북한은 제재로 고립된 방위산업을 가졌으며 외부 세계는 이를 냉전 시대의 유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끝없는 수요를 가진 거대한 확실한 고객을 갑자기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탄약 수요는 북한 군수산업 기반에 대한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 되었습니다. 포탄 생산 라인을 최대 가동하고 노후된 공장을 보수하며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무엇보다도 외화를 비축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실전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동쪽으로 보내는 모든 무기 체계와 전선에 투입되는 모든 병사는 원칙적으로 평시 시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장 피드백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 생산 수치는 북한의 수출 물량으로 추정된 것으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번 전쟁은 평양 군수 산업에 국내 정책이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탄 사격 시험에 대해 말하자면 같은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북한 군인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기간 동안 약 14,000명에서 1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선한 배치했다는 외부 추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은 최소 6,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이 동원된 전쟁 중 하나에서 북한군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전방 소모품으로 사용되었다는 암울한 사실을 넘어서 이러한 파병은 북한에게 훈련의 기회이자 21세기 군사 전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한과는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이지만 북한군은 1950년대 이후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었고 현대 군대와 실제로 훈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김정은은 여러 가지 통화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었고 서울에서 제시한 수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정보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북한의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 대가로 최대 144억 달러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같은 분석에 따르면 평양은 이 중 실제 물품으로는 5억 8천만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만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는 민감한 군사기술의 동등 교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기술 이전이 보상 패키지에 포함됐을 수 있으며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전의 정확한 내용은 불분명하며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자들이 지적하는 범주는 일관되며 위성 및 우주 발사 지원과 방공 지원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북한이 갑자기 중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그 핵심은 석유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중국이 북한에 석유와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자였으며 우정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일한 정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토리즈와 OCCRP가 오픈소스 센터와 재협력해 공동 조사한 결과 2024년 러시아는 약 15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은밀하게 운송했는데 이는 유엔이 평양에 설정한 연간 상한선의 약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 석유 수출과 정제 능력에 비해 작지만 북한이 공식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필수 석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마지막 카드는 기존 체제를 완전히 깨는 정치적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한때 스스로 지지했던 제재 체제에서 사실상 발을 뺐고 유엔에서 북한을 보호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 동료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은 김정은에게 어떤 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고립을 규정하던 무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도착하기 며칠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지위가 되돌릴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26년 중반쯤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고, 정상회담 전날 김정은은 국영 매체가 무기급 핵물질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한 곳을 시찰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이자 영향력의 지렛대가 바뀐 지점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지정학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김정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북한에 통했던 이유는 평양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이 경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역의 대부분이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나라가 언제든지 거래를 중단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이제 대안이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연료, 현금, 기술, 외교적 지원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 수십 년 동안 조여왔던 통제의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후원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매자가 나타나면 첫 번째 구매자는 조건을 좌우할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시진핑과 김정은의 힘의 균형을 바꾼 이유입니다.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영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가 없는 핵무장 이웃국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걸핏하면 도발에 나서는 이웃을 방치하면 중국이 세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불안감을 정확히 파악해 이제 그 불안을 달래주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가 할 일은 정상회담 주최와 공동 성명에 따뜻한 말을 넣어 시진핑이 베이징의 평양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원하는 구체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3월 중국이 베이징과 평양을 잇는 국경 간 철도 운행을 6년 만에 재개하면서 북한이 이제 세계와 더 많은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차는 승객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에 대한 통화와 지정학적 통찰력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방문 자체와 그 중요성의 이유입니다. 시진핑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세계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이번엔 직접 비행기를 타고 김정은의 조건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정상회담을 분석하면서 중국 관리들이 여전히 비핵화가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이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바로 평양이 비핵화를 단호히 거부했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문제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최악의 순간에 김정은을 멀어지게 만들 위험만 높일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베이징이 핵 문제를 관계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신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이웃 국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양에게는 큰 전략적 승리입니다. 시진핑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지지로 해석되었고, 이는 김정은에게 국내외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언어 속에도 상징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전에는 동지와 형제라는 이미지로 표현했지만 그 밑에는 분명한 위계질서, 즉 형과 아우의 관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보도에서는 점점 더 평등한 관계, 각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사실 베이징에겐 강등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존적인 북한의 형 역할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의 야망으로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경제적 기회를 가진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학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계 지정학,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베이징이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 중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중국은 평양을 억제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기에 워싱턴이 계속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중국이 억제할 수 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2026년 초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회담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특히 바로 이 문제에서 말이죠.
워싱턴은 비핵화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베이징은 그 문제를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시진핑이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계속 사용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지렛대를 통제할 수 없다면 평양 방문은 단순한 양국 간 우호 이상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워싱턴을 겨냥한 영향력 과시의 무대입니다.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과 실제로 갖는 것은 다르며 김정은은 이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려고 김정은은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방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5월 말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주요 회담 전마다 바다로 무언가를 발사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손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일정대로 움직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더 통제했다면 방문을 연기하거나 미사일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해 이 모든 일은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목이 사실일까요? 김정은이 시진핑을 속였을까요? 솔직한 대답은 단순한 예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김정은이 거짓 약속으로 시진핑을 속인 사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진핑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좋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러시아가 필수 물자를 보내주고 북한 산업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해준 덕분에 모든 협상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얻는 이득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쯤 우크라이나군 정보부는 북한의 포탄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의 비축량이 국내 생산을 유지하고 비축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평가임을 주목해야 하며 이후 보고서에서는 2026년 초에 수송량이 다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 전쟁에 포탄을 파는 경제가 그 전쟁의 인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6년에 러시아의 전쟁 진전은 완전히 멈췄고 3월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반격 이후 처음으로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은 달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포병 시스템을 잃거나 마모시킴으로써 포병 전력의 저하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탄을 발사할 포가 없다면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수입할 필요도 없고 그 결과 김정은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북한도 이를 이해해 드론 생산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를 러시아 공장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일회성 포탄 거래를 좀 더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경제가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군산복합체 전체와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의 양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멈추거나 우크라이나, 즉 자신들이 침공한 나라에 양보할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줄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푸틴도 김정은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베이징처럼 북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베이징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부분적으로 평양을 중국 앞에 내세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의심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그 균형 잡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전체 전략은 두 후원자 모두 자신을 잃을 여유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데 달려있으며 그 자세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일부 분석가들이 이번 회담을 양국 정상 모두 성과를 얻은 자리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정당성과 핵 조건 이외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평양의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고 최근 트럼프와 푸틴과의 회담 이후 베이징이 여전히 이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워싱턴에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서 그 균형을 흔들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다음 움직임은 이미 보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26년 7월에 나타납니다. 그때가 1961년 조약 65주년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베이징이 따뜻한 말 뒤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지입니다. 무기 판매나 방공 패키지 또는 합동 해군 훈련 등 중국이 요즘 특히 자주 선호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한국의 주요 후원국이 되는 쪽으로 균형을 옮기겠지만 그런 조치가 없다는 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주기입니다.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베이징의 영향력이 여전히 보여주기식임을 시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전쟁이 답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일시적 포병 지원을 전투전에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단일 정상회담 사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그 패턴을 깨기 전까지는 균형이 유지됩니다. 중국은 관리하고 러시아는 이용하며 김정은은 당분간 두 나라 모두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긴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정치의 복잡한 부분을 다룹니다.